한국으로 이민을 왔던 한 독일 여성,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축제 때문에 일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독일 여성은 일본에서 한국과 너무나 비교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게임 회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6살 독일 뮌헨 출신 한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대학에서 게임 디자인 전공을 하고 독일 게임 회사에서도 1년간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사한 지 1년 차가 되었네요. 평소 한국의 게임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페이커를 좋아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쌓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기회가 와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1년에 2번 열린다는 코미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어요. 일본은 코스프레로 유명하죠. 코스프레 오타쿠들의 놀이터이며 세계 최대의 서브컬처 동호인들의 축제가 바로 코미케라고 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코스프레 등 동호인과 기업이 출품하여 서로 교류하는 장이죠. 전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도 정말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꼭 참가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왔답니다.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설레더라고요. 첫 일본 여행이라 그런지 비행기 타는 것도 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일본 항공에 탑승하고 나니까 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승무원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뭔가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항공사를 탈 때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일본 항공은 너무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았죠. 기내식도 괜찮을 거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어요. 일본 항공사니까 일본 특유의 세심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내식은 너무 평범했고 양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특별식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면서 일반식을 주더라고요. 승무원들도 영어가 잘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어요. 간단한 요청을 할 때도 계속 일본어로 대답하셔서 당황스러웠죠. 영어를 한다는 승무원이 오긴 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발음이었죠. 알고 보니 일본인은 특유의 발음 때문에 영어 발음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항공사는 보통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데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안내방송이 거의 일본어로만 나와서 답답했어요. 중요한 안내사항도 영어로는 짧게 하고 일본어로만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외국인 승객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한국 항공사에 비해 많이 부족했어요. 최신 영화나 드라마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일본 컨텐츠 위주였죠. 게다가 제 좌석의 화면이 좀 흐릿했는데도 승무원분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2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 항공사와 비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서비스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곧 도쿄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도쿄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 철도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웬걸 안내표 지판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한국처럼 도심공항 터미널도 없고 사전 체크인 시설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공항철도 탑승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는데 영어로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카트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카트를 반납할 곳이 철도역 입구에 없어서 다시 공항 터미널로 돌아가야 했어요. 왕복 10분 정도를 낭비했죠. 한국이었으면 카트 반납소가 곳곳에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공항철도 표를 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자동 발매기가 있긴 한데 영어 안내가 부족해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창구에 줄을 서서 표를 샀는데 대기 시간이 15분이나 걸렸어요. 플랫폼에 도착해서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자동 개찰구가 없어서 직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도 고장 나 있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보니 열차 시간표도 한국만큼 정확하지 않았어요. 도착 예정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도 특별한 안내방송이 없더라고요. 승객들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늦어지면 바로 안내가 나오는데 말이죠. 열차에 탑승하고 보니 좌석도 불편했어요. 캐리어를 둘 공간이 부족해서 통로에 세워두다 보니 다른 승객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해 보였죠. 한국의 공항철도는 짐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차내 안내방송도 일본어로만 나와서 제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계속 지도를 확인해야 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도 못하고요. 한국이 와이파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벌써 한국이 그립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옆자리 일본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무사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나올 때도 복잡했어요. 표를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처럼 간단히 카드만 찍고 나오면 될 텐데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역사를 나오면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안내 표지판도 찾기 어려웠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어요. 한국 지하철역에 깔끔한 화장실이 그리워졌죠. 짐을 들고 시부야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도쿄 지하철을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시부야역에서 숙소 근처 역까지 가야 했는데 노선도를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도 달라서 표도 따로 구매해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익숙해져 있던 저에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영어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결국 구글맵을 켰어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는 인터넷이 안 터지는 거예요. 한국처럼 지하철 와이파이도 없고 데이터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환승을 위해 다른 노선으로 갈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역사 밖으로 완전히 나가야 했어요. 한국처럼 역사 안에서 편하게 환승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른 출구로 들어가야 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표를 새로 사려고 자동 발매기 앞에 섰는데 이것도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또 다시 애를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다들 바쁘게 자기 갈 길 가느라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플랫폼에 도착해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안내판이 전부 일본어였어요. 몇 분 뒤에 열차가 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처럼 다국어 서비스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죠. 열차에 탑승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차내 안내방송이 일본어로만 나와서 제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한국처럼 디지털 안내판에 다국어로 표시해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내릴 역을 놓칠까봐 계속 지도를 확인하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국처럼 지하철 내에 충전기도 없고 편의점에서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도 없었죠. 중간에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는데 지연 안내방송도 일본어로만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 승객한테 물어보려고 했지만 다들 조용히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말을 걸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30분이나 지연된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역사가 너무 커서 또 헤매게 됐어요. 일본어로 된 안내판만 가득하고 영어 안내는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서 출구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부야 거리로 나왔는데 역시나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시부야역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는데도 다들 줄을 맞춰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질서가 잘 잡혀 있지만 일본은 정말 군대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의아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없으면 멈추는 스마트 시스템인데 말이에요. 전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야역 안에서 코스프레 축제장 가는 노선을 확인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2계단 정도 되는 짧은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것도 전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환승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발견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은 서서 가고 다른 한쪽은 걸어가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안전을 위해 걷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걷는 게 당연한 듯 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다들 바쁜지 에스컬레이터 왼쪽으로 빠르게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한국의 안전 중심 문화가 더 좋아 보였죠.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항상 계단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더라고요. 한국은 건강을 위해 계단 이용을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주변 청소도 잘 안 되어 보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는 곳도 있고 움직이는 손잡이 부분이 좀 지저분했죠. 한국은 수시로 소독하고 깨끗이 관리하는데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 고장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어요. 그냥 고장 안내문만 붙여두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한국은 고장 나면 바로 수리팀이 와서 고치잖아요. 시부야역에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건너편 플랫폼으로 가서 숙소 근처 역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역 주변을 살펴보니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역사 내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처럼 쇼핑몰이나 식당가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의자마다 작은 인형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여성분이 자신의 피규어 인형 20개 정도를 의자마다 늘어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 여성분 옆자리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인형을 꺼내더라고요. 힘들어 보이는 노인분이 안고 싶어 하는 기색을 보이셨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인형들을 늘어놓았어요. 또 다른 빌런도 있었어요. 한 남성분이 자신의 코스프레 의상을 의자 4개를 차지하면서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옷에 주름이 생길까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워라 사람들이 많은데도 말이에요. 제가 코스프레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지만 같은 매니아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플랫폼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촬영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긴 했지만 다른 승객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화장실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처럼 역사 내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있다고 해도 대부분 유료여서 은근히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편의점도 찾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역사 안에 편의점이 몇 개씩 있잖아요. 여기는 역 밖으로 나가야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급하게 물을 사고 싶었는데 한참을 걸어가야 했죠. 물품 보관함을 찾는 것도 일이었어요. 한국처럼 디지털 보관함이 아니라 열쇠로 잠그는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거기다 사용법도 전부 일본어로만 써 있어서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역사 내 안내 시스템도 불편했어요. 한국처럼 큰 디지털 안내판이 없어서 전철 도착 시간이나 행선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종이로 된 시간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어요. 무인 발권기도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았어요. 현금만 받는 기기가 많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거기다 거스름 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열차 안에서 또 다른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스프레 축제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갑자기 지연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일본어로만 나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옆자리 일본 학생이 20분 정도 지연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축제 시작 시간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일정표를 확인해보니 개막식 참가 등록이 30분 후에 마감이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실시간으로 지연 시간을 알려주고 다른 경로를 안내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열차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 가지 않아서 또다시 멈추더라고요. 이번에는 건널목 사고 때문이라고 했죠. 일본어 안내방송만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30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축제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다행히 등록 시간을 30분 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지하철의 정시 운행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걸 실감했죠. 환승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안내표 지판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됐거든요. 역무원을 찾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물어볼 수 있는 안내소도 없었습니다. 결국 구글 맵을 켰는데 지하라서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잘 안 터지니까 길 찾기가 더 어려웠죠. 한국처럼 역사 내 무료 와이파이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어떤 일본 학생이 저를 보더니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줬어요. 자기도 코스프레 축제에 간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덕분에 겨우 길을 찾을 수 있었죠. 환승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이 알려준 팁이 있었어요. 도쿄 지하철은 회사가 여러 개라서 노선마다 표를 따로 구매해야 한다는 거였죠. IC 카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일본 지하철의 현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축제에 참가한다는 것을 SNS에 올렸더니 자신을 일본인 참가자 미코라고 소개하면서 DM을 보내왔어요.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게 이유였어요. 전 혼자였고 일본도 처음이었기에 일본인 미코와의 동행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만났어요. 참가자들과 인사하면서 미코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축제장에서 미코를 만났을 때 설렘이 불쾌감으로 변해갔죠. 미코는 저의 의상을 보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한국에서 오지만 독일인이라기에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았는데 미코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묻어 있었어요. 원작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몇 달간 공들여 만든 의상이었는데 미코의 한마디에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죠. 전 미코의 비아냥에 말 한마디 못하고 넋을 놓고 있었는데 미코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코스플레이어들은 항상 일본을 따라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독일인이라면서요. 따라할 거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따라했어야죠. 라고 말한 뒤 다른 일본 참가자들과 일본어로 수군거렸어요.
저는 자세히 알아들을 순 없어도 내용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축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의 의상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참가자들이 늘어났고, 특히 제가 추가한 창의적인 디테일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와,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원작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더했네요. 여기저기서 다른 참가자들이 제 의상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코스튬 의상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자신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게임 디자이너로서 경험을 살려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였죠. 이 축제는 코스플레이어로서 정답이 없는 오로지 축제를 즐기는 게 그 의의가 있는데 말이죠. 저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전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때 미코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코의 의상은 창의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조건 따라만 하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머쓱한지 슬며시 빠져서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소개했고, 한국도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한 외국인 참가자와 대화를 하며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지하철이 힘들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와 같은 불편함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다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특히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환승 시스템에 대해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 스웨덴 출신 참가자는 도쿄에 살면서 한국 여행을 자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역의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특히 지하철 역사 안에서 쇼핑과 식사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정말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던 참가자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놀라워 하더라고요. 질서의식이 잘 잡혀 있다면서 부러워했죠. 대만에서 온 참가자는 한국 지하철의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해봤다고 해요. 특히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문화 공간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어서 신기했다고 했어요. 홍콩에서 온 친구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시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구도 잘 표시되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온 참가자는 한국의 지하철 앱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혼잡도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했죠. 축제장에서 만난 태국 관광객도 한국 지하철역의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다면서 놀라워했어요. 공공시설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코미케 축제가 한국 지하철 찬양 축제로 변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독일인이지만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내심 뿌듯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축제장을 나와 도쿄 야경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축제에서 만난 일본에서 사는 스웨덴, 홍콩 친구들과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 이용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도쿄타워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일단 늦은 시간인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역사 내부는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한국처럼 밝은 조명이 아니라서 좀 무서웠죠. 게다가 밤에는 역무원도 찾기 힘들어서 더 불안했어요. CCTV도 많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인 축제 참가자였는지 자신의 코스프레 의상이 찢어졌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참가자가 사진을 찍겠다고 지하철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넘어진 거였어요. 그 중국인 참가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역무원들이 와서 제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쳐다보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넘어지지. 내 옷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며 역무원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역무원들이 경찰을 불렀고 그 참가자는 다른 중국인 참가자들과 같이 소동을 피우다가 함께 경찰들에게 인계되었죠. 근처 일본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때 스웨덴 친구가 마지막 차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막차를 놓쳐도 올빼미 버스나 야간 버스가 있는데 도쿄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택시비도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몰랐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역사 내 공기가 답답하단 게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은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막차를 타고 가는데 차 내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렸어요.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디지털 안내판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서 내릴 곳을 놓칠까봐 계속 긴장했죠. 열차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는데 의자 상태가 좀 낡아 보였어요. 시트가 해져 있는 곳도 있고 손잡이도 낡은 게 많더라고요.
한국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잘 안 보였어요. 숙소 근처 역에 도착하니 벌써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역사 안에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마저도 없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역사 내 화장실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결국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죠. 그때 한국 지하철역에 24시간 개방 화장실이 새삼 그립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도쿄 시내를 더 둘러보기 위해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어요.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면서 도쿄를 구경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편리한지 더 실감나더라고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도쿄 지하철을 타보니 더 큰 차이를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혼잡할 때 임시 열차를 더 투입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죠. 역사마다 노선도를 찾기도 힘들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안내판에서 쉽게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종이로 된 노선도만 있어서 불편했죠. 거기다 외국어 안내도 부족해서 계속 헤매게 됐어요. 신주쿠역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개찰구를 지나려는데 갑자기 IC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철도 회사가 달라서 새로 표를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역사 안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앉을 곳이 없었어요. 한국처럼 푸드코드나 벤치가 없어서 결국 서서 먹어야 했죠. 휴대폰 충전할 곳도 없어서 배터리 걱정도 됐고요. 도쿄 근교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표 구매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자동 발매기도 일본어만 되어 있어서 결국 창구에 가서 줄을 서야 했어요. 한국은 앱으로 간단히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비가 왔는데 우산을 들고 지하철을 타려니 더 불편했어요. 한국은 우산 빗물 제거기나 비닐 포장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바닥이 다 젖더라고요. 저녁에는 긴자 쪽으로 가봤는데 역사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처럼 출구마다 주요 건물이나 관광지가 표시된 안내도 없어서 한참을 헤맸죠. 물어볼 역무원도 찾기 힘들었고요. 결국 하루 종일 도쿄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역사 내 편의시설이나 안내 시스템은 정말 큰 차이가 났죠. 귀국을 하루 앞두고 아키하바라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오타쿠 문화의 성지를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아키하바라 역도 다른 도쿄 지하철역과 비슷하게 불편했어요. 한국에서 코스프레 축제가 열리는 코엑스나 서울역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한데 아키하바라는 역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어요. 게다가 짐 보관함도 찾기 힘들어서 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죠. 축제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스웨덴 친구도 한국의 코스프레 행사가 더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역 안에 환복실이나 메이크업실까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코미월드 같은 한국 코스프레 행사장은 지하철역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일본은 야외 행사가 많아서 비가 오면 의상이 망가질까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일본 지하철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공항행 전철이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역시나 일본어로만 나와서 당황스러웠죠. 다행히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했고 귀국 수속을 마쳤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해보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철도를 탔는데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게 너무 편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역사 안에서 편하게 환승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결국 저는 일본의 코스프레 문화는 좋았지만 교통시설만큼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특히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이나 안내 시스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죠. 이번 여행은 제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편리하고 발전된 시스템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편리함이 몸에 배었지만 독일도 만만치 않게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지연은 흔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나 때로는 취소되기도 합니다. 독일에 살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배차 간격도 짧고 제 시간에 따박따박 오는 서울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언젠간 한국 생활을 접고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있는 독일로 가서 생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빠르고 편리한 문화를 한껏 즐겨보려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지도 모를 일이지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 편리함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발전된 시스템과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속도가 아닌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한 한국만의 특별한 리듬이라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의 발걸음에는 짧았지만 답답했던 여행을 뒤로하고 제가 살던 한국을 다시 찾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끔 TV에서 외국인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기 싫은 이유가 인터넷, 와이파이가 느리고 당일 택배 배송은 상상도 못하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면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직원이 퇴근해서 다음날 다시 가야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 한국이 그만큼 살기는 정말 최고라는 건 명백한 사실 같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마치 사이다를 마신 기분처럼 정말 시원했습니다. 빠른 인터넷, 편리한 생활시설, 일본에 있으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 가끔 어느 식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해외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더라 하는 말씀들이요. 저는 독일인이지만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한 일본인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한 호주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의 기를 팍 죽이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35살 사라 존스입니다. 사실 관광청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여행을 하는 여행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사에서 일을 하게 됐죠. 뭐 어쩌겠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딱히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여행사에서 일했던 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추억들도 쌓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제가 일을 했던 여행사에도 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상들의 실체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됐죠. 출근 3일째가 되던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행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선배 한 명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또 왔네, 또 왔어.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선배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원래 맨날 웃던 사람이 갑자기 정색하면 무섭잖아요. 손님이 여행사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선배는 여느 때와 같이 영업용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뿐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선배의 인사를 들은 손님들은 자신들 나라의 언어로 뭐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저는 영어, 스페인어만 알았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선배가 한국 손님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왜 손님들의 언어를 당연히 한국어라고 생각했냐면 저희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아시아계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거든요. 다른 여행사라면 모르지만 저희 여행사는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은 오로지 한국인들만 받겠다면서 과감하게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사 문 앞에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어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 영어를 못 읽을까봐 한국어, 스페인 국기에 동그라미를 그린 아이콘도 함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한국인만 받습니다를 공지해 놨으니 그 손님들이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한국인 손님이라면 옆에 있던 한국인 가능자 직원이 나서야 했는데 그 직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니터에 집중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정말 이 악물고 손님들 쪽은 보지 않고 있었어요. 걸리면 큰일 난다. 걸리면 큰일 난다. 모르는 척하자. 라는 생각이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배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영어로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차라리 번역기라도 쓰면 좋을 텐데 좋은 핸드폰 두고 끝까지 자기 나라 언어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손님들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밖에 안 된다고 대문짝만 하게 써붙여 놓은 가게에 굳이 들어와서는 자기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가슴을 쾅쾅 치며 돌아갔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저는 선배에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선배에게서 나온 대답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이야. 일본인이라니 제가 놀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여행가가 꿈이었잖아요.
제가 아시아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차분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제가 사는 시드니는 자연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적인 분위기가 큽니다. 그리고 크고 길쭉길쭉한 건물들도 많고 사람들도 크다 보니 건물의 층고 또한 높아요. 그래서 일본에 꼭 가보고 싶었죠. 그리고 일본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벚꽃이 휘날리는 도로를 달리면서 봄바람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요. 저도 그런 여유와 동화 같은 장면들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일본인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어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미디어 속 사람들은 어디 가고 눈을 뒤집어 깐 채 제 앞에 테이블을 공격적으로 쿵쿵 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게 일본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들은 일본어는 나긋나긋하기만 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선배와 다른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심할 때는 하루에 몇 번이나 저래. 하지만 우리는 일본어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 말이 통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본인을 싫어하게 됐겠어? 일본어 서비스가 없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겨우 번역기 돌려서 알려줘도 안 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번역기를 돌려줘도 안 간다니? 설마 못 알아듣는 건 아닐 거고 요즘엔 번역기에 글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일본어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일본어 서비스가 없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선배들이 일본인들을 안 좋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선배들의 말에 200% 동의하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해? 였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왜 일본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거야? 호주로 여행 오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외쳤죠. 물론 영어가 아니라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번역기를 던지듯이 보여주면서 일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반감만 커졌습니다. 만약 일본인들이 점잖게 와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많지 않네요. 일본인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해 볼 생각은 없나요? 그렇다면 많은 일본인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는데 누가 좋게 대하겠어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이익을 따져야 하는 대표님조차 일본인 대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중국어만 시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도 그에 못지않더라고요. 중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다른 여행사 직원들을 볼 때면 에이그? 그러게 중국인 안 받는 우리 여행사 같은 데로 갔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였죠. 그렇다면 저희 여행사가 받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 관광객들은 단연 최고였어요. 매너도 좋았고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없으면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했죠.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더듬더듬 영어를 써보려고 노력하셨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영어 회화책을 들고 문장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해외에 여행을 나왔으니 기왕 나온 거 언어 공부도 함께 해보자 라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괜히 제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번역기 사용은 당연히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자리를 비워도 초짜인 제가 응대를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왜 사장님이 한국인들만을 고집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 여행자 수는 많이 적었거든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중국, 일본을 겨냥하는 게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가이드 보조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들은 단연 한국 손님들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제 이야기를 보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한국인 손님들은 나이스했습니다. 일단 방문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인사하고 심지어 계산을 하고 나갈 때조차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알고 나니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에 대해 그리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에 큰 의미가 없어요. 습관 같은 거죠. 왜 호주 사람과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한 번은 제가 보조하고 있는 한국인 담당 가이드 분에게 왜 한국인들은 일하는 직원에게 굳이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인사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행위 자체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생각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이드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한국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인사예요. 심지어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방법, 언니나 오빠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전부 따로 배우죠. 너무 놀랐어요. 인사의 방법이 있다니?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인사를 다르게 한다니,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들도 어른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에 손을 얹고 인사한다고 했죠. 저는 이런 한국식 교육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인사는 곧 배려이고 인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 한국인들 몸에는 배려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점이 한국인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수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여행사에서는 더더욱이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익숙지 않더라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왜냐하면 외국인 서버가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아주 당당하게 일본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에서까지 이런 뻔뻔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본에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여행하고 싶은 나라 버킷리스트에서 일본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일하던 여행사를 그만두고 느지막하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일을 하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관광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미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던 터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희석된 게 있었고 아직도 그렇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 보니 영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일본인들도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의 고택들이 전통을 드러내고 전통을 지키려 유지하는 일본이 멋있어 보였는데 일본에 직접 와서 보니까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어요? 여전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일본에 가서 영어를 찾아? 호주에서 일본어 하던 일본인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맞아요. 그 나라에 가면 최대한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소속된 곳은 호주의 정부 관광청이었으며 제가 맡은 일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즉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려고 하는 일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일본을 간 것이었죠. 그렇다는 건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일본인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상황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미디어를 더 많이 접했을 일본의 젊은 층들마저도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수준이 아니라 영어를 아예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와중에 저는 영어를 못해요라는 말은 열심히 배웠는지 제가 가까이만 가려고 하면 저 말만 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러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영어를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만 워킹 홀리데이를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됩니다. 안 되면 준비를 해서 오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본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다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도 일본어 하는 사람 있겠죠 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15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여행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호주나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시안 하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일 정도였고 아시안을 보면 곤니찌와 라는 인사를 가장 먼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건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요즘에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아시안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을 보면 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인구 대비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일본인들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다니지 못합니다. 일본 엔화가 악세를 타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일본어 강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니던 대학으로 세미나를 가서 보니 일본어 학과는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꽤 있었던 일본인 유학생들은 씨가 말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호주에 가서 일본어를 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증거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의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운운하는 꼴이 우습길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이걸 쓸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수집해온 자료가 도움이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국 사회에서 일본인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내 일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0%에서 20%로 떨어진 지 오래고요. 하버드 대학의 경우 일본인 학생의 수가 한 자릿수로 줄었고 일본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도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직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미국이지 호주는 다를 거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방문했을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딜 가나 전 세계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국가예요. 무엇보다 호주 상황은 다를 거라고 했죠? 저는 호주에서 나고 자란 호주 토박입니다. 호주에는 원래도 일본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한 기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 고객의 80%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길 기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러 온 사람마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길 원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좀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고 실없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일본의 국격이 있으니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국격이라니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저는 이 우물한 개구리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시아의 주류 국가는 한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미간이 움찔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도 한국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더욱 상승했고 요즘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찾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 번도 해외에 나와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한국인들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용주들에게 인식이 되니 고용주들은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이라면 일단 뽑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일본인들은 어떤 인식인지 아십니까? 일본인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멀뚱히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일본인들의 이 답답하고 오만한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이유를 제대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뉴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뉴스는 호주의 브리즈번의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왔는데 일자리에서 모두 잘려 음식을 살 돈이 없어진 거죠. 요즘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일본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호주에 나와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에요.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은 언어도 안 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직원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짚은 곳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동양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누구는 일자리 없어서 무료급식으로 생계를 전전하고 누구는 남의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있어요. 이런 한국인들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뭡니까? 제가 한 말에는 일말의 과장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일부러 좋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 있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실상을 조사했었는데 그 결과 알게 된 것들이에요. 제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 앞에 있는 일본인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생각났습니다. 독선적이고 거만했던 그 모습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고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주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아졌다 보니 지금도 심사가 까다로운 편인데 더 까다롭게 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골칫덩어리거든요. 이러다가 불법 체류라도 할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제가 간 곳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요. 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며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왜 굳이 호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 유학 비용을 마련해 줄 만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는 미국 학비가 너무 비싸니 그냥 포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계차 자격증을 땄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호주에서 일하고 싶어요. 실제로 호주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2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벌 거고 그 중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써야 할지도 계산해 두었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저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며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 어린 시절과 비교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한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었죠. 앞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이었어요. 일본인들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임금이 2배 이상이나 되는 호주로 가서 돈이나 벌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 좋죠. 하지만 그들은 임금 2배에 꽂혀 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한국의 21살짜리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했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한국 학생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조국의 국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같은 한국인이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게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저는 이 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호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일 잘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성실함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요. 호주의 고용자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하는 건 바로 성실성입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호주 사람마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을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머리가 좋아서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척척하죠. 게다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꼭 해내고야 마는 근성마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사는 나라, 발전되고 세련된 나라 등 한국에서 왔다는 말만 하면 모두가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외국에서 일을 하러 왔다는 말을 하면 무시하거나 깔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전혀 아니에요. 와, 너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 대해 물어봐도 돼? 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 저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우선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너무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고 나니 한국인들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아직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인만큼의 호의를 이끌어낸 건 없거든요. 국격을 논하기 전에 호주의 국격부터 되돌아봐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살았던 호주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인식 자체가 이렇죠. 그래서 한국인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와, 한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